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의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운 최치원 선생의 학사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최치원 선생에 관해서는 일전에 추야 우중에서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선생은 신라시대 때 최초의 조기 유학생 중 한 사람이었죠. 12살 어린 나이에 당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빈공과에 합격해서 당나라에서 벼슬을 산 뒤 당 희종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884년 그의 나이 28세에 그리운 고향인 신라로 돌아옵니다. 이 시는 그가 신라로 돌아와서 함양의 태수로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뜻밖에도 연산군 때 일어난 무오사화의 도화선이 됩니다. 최치원의 학사루를 비롯해서 간신이라고 불리는 유자광의 학사루, 그리고 조의 제문으로 부관참시된 김종직의 학사루, 이 세 수의 시 속에 어떤 역사적인 사연이 있는지 고운 최치원 선생의 학사루부터 감상해 보시겠어요? 이 시는 한 구에 7자로 4개의 구로 구성된 칠원절구시지요. 내용 먼저 읽어볼까요? 학사루 앞엔 흰 구름 많이 떠 있고 흰 구름 깊은 속에 사람 사는 집들이 있네. 산속엔 무슨 일로 자주 오고 가는가? 꽃이 좋아서가 아니라 단지 맑은 바람 좋아서라오. 한가로운 풍경 속에서 작가의 고아한 성품이 느껴지는 자연시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시가 뭐가 어쨌다고 그 난리가 났을까요? 첫 번째 기구부터 보시죠. 학사 누전 다백운. 학사루 앞엔 흰 구름이 많이 떠 있고 학사루 배울학, 선비사, 누각루. 이 학사루는요, 경남 함양에 있는 관가의 객사로서 본래의 명칭은 위성관입니다. 함양을 가로지르는 위천이 있는데 그 성을 위성이라 하고 그 위성에 있는 누각입니다. 선생이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당시 신라의 환광왕에게 그간에 당나라에서 지은 문집들을 올려서 경서를 작성하거나 외교 문서를 담당하는 벼슬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받은 벼슬이 한림학사예요. 해서 이후에 그에게 학사라는 관명이 붙게 되는데 그가 함양의 태수직을 행하면서 이 위성관에 자주 오르내렸다 해서 그의 벼슬명을 따서 학사루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이에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나무로 층층이 지은 집이라는 거죠. 궁이나 성의 바깥 문 위에 세워서 사방을 널리 볼 수 있도록 문과 벽이 없이 기둥으로 받쳐서 만든 다락 같은 집이에요. 이 누각은 조선 누각 건축의 전형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창건 일자는 모르고 다만 임난 때 불에 탄 것을 조선 후기 때 다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학사루전, 앞전, 학사루 앞에 다백운, 마늘따, 흰백, 구름운, 흰 구름이 많다. 한자는요, 발음이 같은 글자 속에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희다고 하는 이 백자 속에는 일백백자와 백성을 뜻하는 마늘백자의 의미도 있고요. 해서 좁은 의미로는 보통의 일반 대중을 말하기도 하고 넓게는 중생을 뜻합니다. 그래서 백운 하면은 많은 중생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최치원 선생의 호가 고운이지요. 홀로 고자에 구름운 해서 홀로 떠도는 구름. 당연히
백운, 이 흰구름과 관계가 있겠죠. 이 백운이 중생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이 고운은 그 상대어로서 홀로 유일한, 조금 심하게 말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자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해석해 봅니다. 즉 선생이 자신의 호를 고운이라 한 것은 많은 중생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도를 이룬 존재들이 사는 곳에서 고운이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학설로는 선생은 당나라에서 돌아와서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지만 매번 신라의 골품 제도 때문에 왕족과 귀족의 반대에 부딪혀서 좌절을 겪습니다. 그의 육두품이라는 신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급기야 그를 밀어주던 환강왕이 승하하면서 그의 입지는 더더욱 줄어들게 돼요. 마지막으로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선생 나이 40세에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 조를 바쳐서 골품 제도의 폐단을 말하지만 끝내 관철시키지 못하고 결국 외직을 자원하여 전전하면서 중앙정계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현실적인 처지를 홀로 떠도는 구름이라는 의미의 고운이라고도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선생이 사상적으로 유불선 3교를 통합하면서 또 불가에서는 아라한까지 오른 도인으로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을 전자의 해석대로 천상천하의 유일한 존자들이 모여 사는 고운이라는 곳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정리하면 학사루전 다백운, 학사루 앞에는 흰 구름이 많은데, 즉 학사루 앞에는 온갖 중생들이 모여 사는 곳이 많은데, 여기서 중생이라고 한다면요, 육도 중생이지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신. 학사루 앞에는 온갖 중생들이 모여 사는데, 다음 승구입니다. 백운 심처 유인가, 흰구름 깊은 속에 사람 사는 집들이 있구나. 백운, 흰구름, 중생들이 사는 곳 중 심처, 깊을심, 고처, 깊은 곳에 유인가, 있을 유, 사람인, 집가, 사람 사는 집이 있다. 인간 사는 집, 즉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등등 중에 그 속에 선생이 관리자로서 자기가 지켜줘야 할, 살펴줘야 할 백성들, 즉 함양의 주민들이 있구나예요. 기구와 승구에서는 선생이 이 학사루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함양의 태수로서 자신의 임무를 돌아보는 것이다고 봅니다. 실제로 선생은 함양 태수로 부임해서 많은 훌륭한 일을 해내시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홍수를 막기 위해서 땅을 획기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함양을 가로지르는 위천의 물줄기도 돌려놓고 많은 나무를 인공적으로 조림해서 상림과 하림의 숲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생은 녹을 먹는 관리로서 자신이 살펴야 할 백성들이 있음을 잊지 않고 그 임무를 충실하게 해내느라 고심하였다고 익혀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구 반전입니다. 산중하사 장내왕, 산중에는 무슨 일로 오래도록 왔다 갔다 하는가? 산중, 매산 가운데 중, 산 속에 하사, 무엇하, 일사, 무슨 일로? 장내왕, 오래장, 올래, 갈왕, 장 오래도록 자주자주 내왕했느냐, 들락날락 했는가. 여기서 앞에 백운을 사람 사는 집이라고 한다면 이 산중은
속가를 벗어난 탈속을 의미하는 시어겠지요. 속가를 벗어난 그런 산속에 무슨 일로 자주 왔다 갔다 하느냐. 학사루 앞에는 뭇 백성들이 사는 집들이 많아서 할 일이 태산 같건만 뭐하러 산속에는 자꾸 들락날락 하는가. 선생은 뭐하러 이렇게 산속을 들락거리는 걸까요? 마지막 결구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애 청풍 불애화. 꽃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오직 맑은 바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라오. 꽃이 좋아서가 아니라 맑은 바람이 좋아서라오. 지애, 오직지, 사랑할 애, 오직 사랑하다, 오직 아끼다. 청풍, 맑을 청, 바람풍, 맑은 바람. 청풍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불애화, 불애, 사랑하지 않는다. 꽃화, 꽃을 사랑하지 않는다. 꽃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구와 결구를 보시면은요, 내가 산속을 자주 들락거리는 것은 꽃이 좋아서가 아니라 청풍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동양사상에서는 맑을 청의 개념이 모든 도를 망라하는 가치 개념이라고 했지요. 거기에 들어갈 잎의 의미를 지니는 바람 풍자를 써서 자신이 추구하는 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맑은 바람의 풍조, 그리고 이 청풍의 상대 시어로서 중생들이 빠지기 쉬운 욕정을 꽃으로 표현하고 있죠. 청풍은 맑고 깨끗한 삶이고 꽃은 속가의 욕정, 화려한 부귀영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풍에 꽃을 대꾸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를 청풍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속인들이 좋아하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맑은 도야 라고 말입니다. 비록 지금 이 선생은 벼슬을 살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죠. 역시 자연물에 기대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벼슬을 마다하고 산을 택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선포하면서 이후 선생의 행보를 짐작케 하는 시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선생이 좋아하는 이 청풍, 맑은 바람, 맑은 풍조, 이것은 무엇일까요? 선생의 사상적인 면모를 알아보셔야겠죠. 선생은 신라와 당나라를 넘나들면서 국제적이고 객관적인 안목을 갖춘 인물로서 중국 도교의 허황된 측면을 비판하는 한편 전진교의 교조인 종리건과 여동빈의 수련적인 도교를 익히고 거기에다 우리 고유의 풍류도를 섭렵해서 동방단학의 비조로 길이 남는 분입니다. 결국 선생은 이 시에서 암시하듯이 관직을 버리고 그의 식구들과 함께 가야산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갓과 신만 남기고 사라졌다고 하죠. 이것을 일명 한반시해라고 하는데 한반시해는 도교의 장생불사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반법으로 시해,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의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이러한 현상은 불가에서도 성문사가의 최고 단계인 아라한 이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즉 보살지에 이르게 되면 몸이 기체화돼서 천지사방으로 흩어지고 혼만 남는 그런 경지와 흡사합니다. 게다가 도교는 주로 산중에서 전수되기 때문에 불가와도 관련이 깊겠죠. 이로써 고려시대에는 고운 선생을 유학자로서 신선이 되었다 해서 유선이라고 칭송하고, 조선시대에도 우리 고유의 신선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중요 인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유교를 국교로 삼은 조선에서는
특히 성리학 이외의 학문이나 사상을 이단시하는 성리학자들에게는 고운 선생에 관한 일련의 이런 기록들은 매우 불편한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고운 선생이 한반 시해로 함양을 떠난 800년 후 조선 세조 때 서얼 출신으로 벼슬조차 할 수 없었던 유자강은 세조의 눈에 들어 일약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는데, 그가 어느 날 함양의 관찰사로 부임하면서 일대 훈구파와 살인파의 권력 싸움이 시작됩니다. 유자강은 이 학사루에 올라서 채치원의 시인 학사루의 감명을 받아 자신도 시 한 수를 써서 시판에 새겨 걸어놓습니다. 그럼 먼저 그가 어떻게 시를 썼는지 읽어보시죠. 학사루전 만리풍. 학사루 앞은 만리 먼 곳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강산 여화 입추농. 강산은 그림같이 깊은 가을로 저물어 가는구나. 여기서 이 만리풍은요, 고운 선생이 그의 추야 우중에서도 표현했듯이 만리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즉 중국입니다. 그래서 만리풍 하면은 중국에서부터 불어오는 중국 도교의 풍조를 말해요. 학사루 앞에는 고운 선생이 사라진 때부터 8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선생의 도풍이 불고 있다. 그 다음 강산 여화. 강산은 그림같이. 여기서 강산은 조선 땅을 말해요. 그 도교의 바람을 맞은, 그 선생의 도풍을 받은 그 조선의 땅은 여화, 그림같이 입추농, 진한 가을로 접어들어간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죠. 가을이 농익어간다. 즉 채치원 선생의 사상이 조선 땅에 녹아들어서 그림같이 평화롭고 태평한 세상을 이루었다. 지금 세조의 정치는 선생의 그 유불도 통합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림 같은 이상세계를 구현하고 있다. 그 세조의 정치를 칭송함과 아울러 그 세조의 사상적인 기원을 고운 선생의 사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음 전구와 결구예요. 등고 일망 천추사 불각 인간 유고금. 고운대에 올라 천추의 일을 쭉 둘러보니 인간 세상에 고금이 있는지 모르겠다. 등고, 오를 등, 높을 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기서 고자는요, 원래 선생의 호를 따서 고운대라고 했는데 홀로 고자 대신 높을 고자를 써서 고운대라고도 합니다. 즉 학사루를 말해요. 등고, 학사루에 올라가서 일망, 모두 일, 바라볼 망, 쭉 둘러보다. 무엇을? 천추사, 일천천, 세월추, 일사, 천년 세월의 일을. 고운 선생의 신라 말기의 시대와 지금 유자강의 조선시대까지는 거의 800여 년의 간격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천년이라고 애들로 말하는 거죠. 유자강이 고운대, 즉 학사루에 올라가서 그 지난 세월을 쭉 돌아보니 불각, 깨우칠 각, 알각, 알지 못한다, 모르겠다. 인간 세상에 유, 고금, 옛고 지금금, 옛과 지금이 있는지 모르겠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있는 것을 모르겠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천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고운 선생이 살던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즉 고운 선생이 태수로서 백성을 잘 다스렸던 그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태평시대이다.
유자강은 이 고운 선생의 유불도 3교 통합사상의 결과인 그 평화로운 세상을 칭송하는 한편 현재 세조 정치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면 학사루 앞은 멀리 먼 곳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강산은 그림같이 깊은 가을로 저물어 가는구나. 이 유자강의 시 읽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세조의 총애를 입고서 높은 관직까지 오른 유자강에게 그야말로 세조는 하해와 같은 더없는 왕이겠지만 또 반면에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세조를 보는 시각은 여전히 달갑지 않는 시선이 있겠지요. 사실 세조 입장에서도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많은 살생을 한 것은 씻을 수 없는 업보로서 스스로 심한 자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는 그 괴로움을 불교에 의지하여 참회하면서 불교 서적을 편찬하는 등 많은 불공을 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의 왕위 찬탈에 대한 죄는 쉽게 용서될 수는 없었던지라 원망과 비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당시 벼슬이 없던 28세의 전필제 김종직이 세조의 왕위 찬탈을 항우가 의제를 죽인 것에 빗대어서 비판한 조의 제문이라는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글이야 뭔들 못 쓰겠습니까마는 하필 그의 제자인 김일손, 사관이었던 김일손이 그 조의 제문을 사초에 올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위험한 글을 무슨 생각으로 사초에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일이 화근이 돼서 김일손은 물론이고 그 김종직을 위시한 그 제자들 등 살인파들이 대거 참사를 당하는 무오사화의 화근이 되고 말지요. 조의 제문을 쓴 전필제 김종직으로 말하면 전형적인 원칙주의자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는 오직 성리학 이외의 모든 학문과 사상은 이단으로 배격해야 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성리학의 학문적인 기반을 다지면서 후학들을 빵빵하게 양성하는 등 살인파 결성에 막강한 활약을 한 인물이에요. 물론 중국도 유교와 도교 간의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와 다른 것이 중국은 유교와 도교는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고 서로 장점을 교환한다는 유도상보의 사상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은 철저하게 성리학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도교와 불교를 인정하지 않았지요. 이런 그 성향은 지금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양 사상의 장점을 받아들이지만 우리 고유의 동양 사상의 장점이 있지요. 동서 간에 서로 장단점을 서로 보완한다면 참 바람직할 텐데 어쨌든 이러한 그 사상적인 편가름은 여러 정치적인 배경과 맞물리면서 이후에 훈구파와 살인파의 권력 다툼으로 비화되어 4차례에 걸친 비극적인 사화를 빚게 되지요. 그 첫 번째 사화가 오늘 학사료와 관련된 무오사화입니다. 이렇게 성리학으로 무장된 김종직은 한때 세조와의 면대에서 세조의 불교 사랑에 대해 대놓고 비판을 합니다. 유교를 국교로 하는 조선에서 특히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죠. 세조는 그를 평하기를 속 좁은 서생이다, 쓸데가 없다 라고 일거에 잘라 그를 삭탈관직시킵니다. 김종직과 세조와의 악연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럼에도 김종직은 벼슬을 포기하지 않고 관직을 유지하는데 이에 대해 홍길동의 저자인 허균은 김종직론이라는 글에서
모든 혜택은 다 누리면서 불평한다고 그를 맹렬히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후 김종직은 이러저러 하다가 또 하필 함양의 군수로 재직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가니 당시 관찰사였던 유자강이 채치원의 학사로이 시에 감흥해서 아까 읽어보신 시를 새긴 시판이 떡 걸려있는 것을 봅니다. 세조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성리학이라는 신념에 투철한 김종직의 눈에 유자강은 서얼 출신의 쌍놈 주제에 세조의 빌부터 출세한 간신 중의 간신이었습니다. 그런 가당찮은 인간이 하필 유불도 삼가의 통합을 주장하는 고운 선생을 추앙하는 시를 써서 떡하니 걸어놓았으니 열불이 나겠죠. 요즘 말로 그만 뚜껑이 열리고 맙니다. 당장에 그 시판을 떼어 불사를 하고 명령하면서 말리는 부하들에게 쌍놈이 쌍놈이지 라며 유자강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요. 그리고는 그도 짧은 글을 써서 그 자리에 걸어놓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운한 한매 우후산 간시용이 화시난. 구름 속의 찬 매화와 비 온 후의 산을 그냥 보는 것은 쉬워도 그림 그리기는 어렵네. 김종직은 세조의 평대로 답답한 서생이었지만 그의 문장은 뛰어나다고 평가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은 쉽지만 그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로 얼핏 보면 김종직의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예술적인 섬세함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가와 불가를 인정하지 않는 성리학자의 글로 조금 삐뚤어서 해석해보면 이 시는 고운 선생의 도를 비하하는 시로 읽혀집니다. 보시면요. 운리한매, 구름은 속리, 찰한 매화매. 운리, 구름 속, 백운이 아닌 고운. 고운 선생같이 도를 잃은 분들이 사는 곳, 그 구름 속에 있는 한매, 찬 매화. 이 매화라는 것은 혹독한 겨울을 견디면서 꽃을 피우는 식물이죠.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꽃입니다. 그런데 매화 매자에 추울 한자를 넣어서 찬 매화라고 한 것은 요 뒤의 우후산, 비온 후의 산이라는 시어와 함께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언 매화와 같은 뉘앙스를 줍니다. 고은 선생이 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산에 청풍이 불기 때문이라고 했죠. 비가 온 후의 산이 아니라 청풍이 부는 산이에요. 그런데 김종직은 산에 비를 뿌렸습니다. 비가 온 후의 산은 물론 깨끗하다고도 보겠지만 때는 매화가 찬 겨울이죠. 아직 봄이 오지 않아서 찬 매화에다가 비까지 뿌려서 매화를 얼려버린 거예요. 더욱이 비 온 후의 산은 미끄럽거나 질척거려서 올라갈 수도 없는 산이지요. 간시용이 화시난. 그냥 보는 것은 쉬워도 그림 그리기는 어렵네. 김종직은 보는 것은 쉬워도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일반적인 훈계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이 고운 선생 이하 도풍을 따르는 유자강 등등을 통렬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일은 빠른 속도로 유자강의 귀에 들어갔겠지요. 당연히 유자강은 때를 기다리며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후 무오사화의 스모킹 건이 됩니다. 훈구파와 살인파의 싸움, 그 속에는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사상적인 대립까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예, 드디어 유자강이 기다리던 때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김종직의 제자이자 당시 서관이었던 김일손이 김종직이 세조의 왕위 찬탈을 에둘러서 비판한 조의 제문을 사초에 올렸다는 것을 유자강이 알게 돼요. 팔급정치라고 할 정도로 권세가 대단했던 이급돈이라는 인물이 세조의 왕비인 정희왕후의 상중에 기생을 불러서 놀았는데 그 사실을 이 사관인 김일손이 사초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급돈이 그것을 지워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김일손이 딱 잘라 거절을 해요. 결국 이급돈은 김일손에게 앙심을 품게 되고 사초에 김종직의 조의 제문이 올려있다고 유자강에게 찌릅니다. 알려줘요. 딱 걸린 거죠. 때를 기다리던 유자강은 그 기록을 이용해서 살인파들을 척결하면서 사화가 시작된 것이죠. 예,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자르고 잘라서 압축하다 보니 역사적으로 오해가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 어쨌든 오늘 감상하신 고은 선생의 학사로에는 이런 역사적인 사연들이 들어있음을 아시면 더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그럼 지금 해석하신 것을 바탕으로 고은 선생의 학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학사로전 다백운. 학사로 앞에는 흰 구름들이 많고 백운심처 유인가. 그 흰 구름 깊은 곳에 사람 사는 집들이 있구나. 산중하사 장내왕. 산속에는 무슨 일로 자주 내왕하는가. 지애 청풍 불애화. 꽃이 좋아서가 아니라 맑은 바람이 좋아서라네. 고은 선생이 벼슬을 물리고 도학에 집중해서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하는 시라고 읽어봅니다. 그럼 이것으로 고은 최치원 선생의 학사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